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훈 기자입니다. 와, 명행의 복귀가 참 많은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와. 부러워요. 이렇게 복귀하면은 환영해주고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그리워해주고. 저는 이제 갔다 왔는데 너 어디 갔었니? 뭐 이런 저희가 반응보다는 이주호 기자 이야기를 일부러 조금씩 이렇게 약간 티저 공개하듯이 하루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많이들 되게 축하해줬잖아요. 그니까요. 네.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와. 번째 뉴스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전국이 네. 진짜 들썩들썩합니다. 그쵸. 네.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뉴스 사항 할 때 이제 준비를 할 때 보통 전날에 몇 개 준비를 해두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갈아엎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진 하나 일단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조 바이든 현재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X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인사들도 다 몰랐다고 하고 네. 해리슨 부통령만 전날에 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안이 철저했던 이야기 같고 아무래도 이게 뭐 상대 진영에서 알게 되면은 먼저 뭔가 새로운 공작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예민했겠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되게 많이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그 깜짝 발표처럼 나오긴 했는데 이거가 나오면서 지금 모든 기자들이 아침부터 난리가 났거든요. 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재밌게라기보다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은 일단은 과연 그러면 어떤 후보가 대통령을 했다가 재선에 나섰다가 이제 중도 사퇴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오전에 좀 급하게 취재를 할 때는 이제 해리 트루먼 이제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랬었다라고 제가 오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계한 이후에 승계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 때는 대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히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인이 직접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다음번 대선에서는 이제 포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중도 포기라기보다는 예비 후보 단계에서 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포기를 선언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의 경우와는 조금 달랐고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제 보면은 바이든 경우처럼 대통령을 했다가 그 다음 이제 대선을 이제 레이스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후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두 번째로 이제 대선 레이스 도중에 사퇴를 하게 된 대선 후보가 되게 됐고요. 네.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또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조금은 승리가 가깝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산업들도 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잘 가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 쪽에 좀 친화적인 대통령 후보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립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유세 현장에서 네.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네. 당선이 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여성 대통령. 흑인 여성 대통령이 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유색 인종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인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인도계 흑인 여성이고 그리고 이제 또 여성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강직함도 좀 많이 강조를 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스토리를 많이 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이렇게 또 그 공화당 쪽에서 반격하는 이야기로는 인도 출신은 맞기는 한데 브라만 계급 출신이다. 카스트 제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렇죠. 브라만 계급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약자로 좀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거침없는 발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바이든보다 해리스는 더 쉽다.
이런 지금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쉽다. 더 쉽게 네. 이길 수 있다. 음.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본인들의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킬 수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참 우리나라 정서랑은 네. 다르다라는 걸 다시 그러니까요.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서 많은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돈을 주고 있는데 국내 산업계도 굉장히 지금 많이 혼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산업들을 보면은 뭐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네. 그리고 전기차도 있고요. 또 반도체도 있지 반도체.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국내 산업계에서는 과연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을 굉장히 지금 많이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 쪽을 보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약 8조 원 가량을 들여서 조지아주에 지금 HMGMA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조금 이제 전기차가 성장 둔화를 겪고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뜨면서 여기가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도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차 전용 공장으로 지금 약간 컨셉을 바꿔서 짓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가동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네.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이미 8조 넣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또 시설 투자라든지 R&D 투자랑 그리고 이제 협력사까지 같이 데려가면서 이런저런 비용까지 합치면 10조 원 정도 지금 투자를 했다고 업계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차에 투자를 이만큼 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나는 첫날에 전기차 의무 제도를 폐지해 버리겠다. 네. IRA 제도를 나는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게 되다 보니까 친환경 차에 대해서 많은 지금 부정적인 영향이 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8조 원 가량의 R&D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한 6, 7년치 R&D 비용과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걸 지금 한 번에 넣은 상태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기까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지금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점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200%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전기차를 그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조금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중국이라고 하는 잠재적 경쟁자를 안고 가도 된다는 그런 네.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했던 말 중에 또 하나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북미로 지금 공짜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멕시코에서 공장을 설치를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일본 3자 있죠. 토요타, 닛산, 그리고 혼다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기아가 있고요. 또 이제 포드, GM 공장도 다 있습니다. 근데 포드, GM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네.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보호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할 게 없는데 일본 업체들과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토요타나 이 닛산이나 혼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조지아에 하나, 그 알래바마에 하나 이렇게 지금 각각 하나씩 있고 HMGMA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이제 올해부터 생산을 하지만 생산량 자체를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달 초에 이제 그 트럼프 정부 때 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하는 지금 현재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방한을 했을 때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만 보고 갔습니다. 현대차만 보고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좀 전략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GS그룹이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그 대관 업무를 예전에 잘 못했었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 업계입니다.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갈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GM이랑 합작 법인으로 만드는 이제 얼티엄 셀즈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제3공장을 지금 짓기로 했던 거를 약간 최근에 일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이제 특히나 GM의 전기차 생산 계획 후퇴와 미 대선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라인업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부터
이코녹스라든지 실버라도라든지 흔히 말하는 볼륨 모델의 전기차 모델이 이제 많이 나올 차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지금 수요가 늘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많이들 좀 배터리를 비축을 해놔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 공장, 새로운 공장 건립을 하는 거를 잠시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기차 성장 둔화보다도 어쩌면은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GM이 사실 지금 LG의 가장 큰 어떤 고객이거든요. 고객이죠.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가장 큽니다. 테슬라가 가장 큰 고객인데 그 다음으로 큰 고객이 지금 GM인데, GM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많이 팔 거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 그리고 LG 그룹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를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약간 속도가 늦춰지는 걸 넘어서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잠시 중단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LG 그룹 자체로도 지금 약간은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반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텔란티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쪽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PHEV 쪽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차를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 지금 SDI 쪽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SDI는 지금까지 공급량이 워낙 없었어요. 네. 워낙 없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늘어날 일만 남아 있다 보니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주말 사이에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I love 일론 머스크라는 발언을 유세장에서 했어요. 그 네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I love 일론 머스크 검색하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거든요. 그 기사들이 잔뜩 떠 있는데,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이게 그 우리가 트럼프의 성향이라고 한다면 친환경보다는 이제 석유화학 쪽을 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런 가운데 I love 일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전기차를 우리는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네. 미국 전기차 할 거야. 네. 미국 제외한 전기차는 안 도와줄 거야. 요 트렌드네. 그러니까 이 기조네요. 그 기조가 정확하게 그 맞을 기조네요.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표 하나 좀 준비한 걸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표 한번 바로 열어드리죠. 네. 네.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미국 전체 시장에서 전동화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이제 위의 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약 한 9.1% 정도 됩니다. 근데 전년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밑에 표 한번 보세요. 네. 자동차 판매를 봤을 때 전기차입니다. 이게 전기 동력차에서 미국계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계.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3.5% 보이시죠? 네. 지금 이제 미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럽계가 마이너스 34.3%, 한국계가 60.8% 성장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일본계 같은 경우에도 101.7%인데, 일본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판매량이 좀 적었다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오히려 지금 많이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네. 이유는 사실 다음 보시면은 모델 Y, 모델 3, 뭐 머스탱 마하이 같은 지금 미국산 전기차들이 테슬라, 포드 이런 차들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끝에 증감률을 한번 봐주세요. 네. 증감률을 보시면 모델 Y는 마이너스 1.7%, 모델 3는 마이너스 46.8%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가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점유율이 한 70%, 80% 됐던 게 이게 한 60% 정도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이들이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인데, 여기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트럼프 쪽과 어떤 교감을 지금 많이 이루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로는 지금 어쨌든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산 전기차는 살려둘 만한 그런 계획을 트럼프 쪽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상반기 미국에서 그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렸는지 보니까 뭐 GM, 포드, 네. 그다음에 테슬라까지 포함한 미국계 전기차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 마이너스죠. 한국이 60% 성장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은 과연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마지막 짧게 반도체 쪽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영향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쪽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되기를 조금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이미 뭐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가져가길 원하는데 트럼프가 오더라도 사실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AI라든지 다른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반도체는 그래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산업별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류종훈 기자가 짚어줬는데 근데 왜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다른 한 가지 얘기 안 해주십니까? 어떤 걸? K-뷰티. K 엄청나게 잘. K뷰티는 또 뷰티하면 이주호 기자죠. 전혀 뷰티풀하잖아요. 뷰티하지 않은데 뷰티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이주호 기자입니다. 자, 그 오늘 그 7월 중순까지의 수출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됐어요. 그거 간략하게 짚어드리면서 사실 여기서 관세청이 발표하는 수출 지표에는 이 한국산 화장품이 얼마나 수출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워낙 요즘 K뷰티라든지 다른 잘 나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나가는 품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뭐 10일까지의 수출량, 20일까지의 수출량 이런 것들 다 분석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출입 실적을 한번 보시죠. 일단 그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중순까지의 수출 실적을 보면요. 18.8%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 수출 비중이 높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단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 20일 동안 거의 57% 증가했고 자동차도 뭐 1.8% 증가했습니다. 지금 석유 제품이 28% 증가하고 철강 제품이 한 8.8% 증가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그 지역별로 보여드리겠지만 중국 의료의 수출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중국이 좀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나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역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이 20% 증가를 했어요. 네. 사실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4%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1분기가 5%대였고 2분기가 다시 4%대로 줄어들었고 이제 그러면 이제 3분기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출 실적도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3분기 초반 실적이란 말이죠. 물론 이것만 놓고 와 3분기 뭐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2분기에 상당히 안 좋았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보니까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이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워낙 잘 나가고 있었죠. 미국도 13.4% 증가를 했고 그리고 뭐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이런 쪽으로의 수출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큰 그림에서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이제 10대 수출 품목의 화장품이 아직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네. 화장품이 안 나오거든요. 화장품은 어떻게 됐는지 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하나증권 박은정 연구원이 정리해 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직접 표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그 K뷰티는 전년 동월 대비 29% 성장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4% 성장했는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좋다. 사실 홍콩은 이 그 47% 증가하긴 했는데 홍콩은 중국을 포함해서 그 대중화권으로 이제 하자면 사실 대중화권으로 따져보면 한 8% 정도 감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아시아 7개국 31%, 일본 34%, 미국 77%. 사실 요즘에 화장품 어디가 잘 나가요라고 이제 그 지역별로 화장품 어디가 잘 나가요라고 물어보면 가장 크게 놓고 볼 수 있는 곳이 미국, 일본, 베트남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미국, 일본, 베트남.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이 34%, 미국이 77%,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순까지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화장품 가운데 그럼 뭐가 잘 나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기초 화장품이 잘 나가요, 색조 화장품이 잘 나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전 세계적으로 기초는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고 색조가 전년 동기 대비 49% 성장했는데 와, 그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색조가 240%, 와,
미국에서 기초가 95%, 기초도 장난 아닙니다. 기초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네요. 일본도 기초가 46%, 색조가 39%.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가운데 네. 베이스 메이크업 쿠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쿠션 파운데이션. 네. 쿠션 파운데이션을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아마존 1위를 하고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이 티르티르잖아요. 아, 그 흑인 파운데이션. 흑인 파운데이션. 네. 네, 30개의 색깔을 갖고 있는. 아, 그렇게 많나요? 네. 이게 도대체 왜 좋은가 이런 것들을 봤더니 네. 미국 분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간 수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한번 아침에 하면은 아침에 퇴근할 때까지? 네, 퇴근할 때까지 화장 수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뭐 여자친구들이나 아니면 네. 와이프나 같이 하루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화장실 가셔서 여성분들 중간에 요거 한번 하시고 그렇죠. 밥 한 번 먹고 요거 한번 하고 그렇죠. 또 뭐 커피숍에서 일어날 때 요거 한번 하고 그러니까 중간 수정이 많은 게 우리나라. 수시로 두드리죠. 수시로 두드리는 게 네. 우리나라. 근데 미국의 그 메이크업의 트렌드는 아침에 풀 메이크업 하고 중간에 안 건드리기. 야, 그러면 그 지속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좋아야 되겠네요. 그쵸. 지속력과 커버력이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쿠션은 우리가 수시로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속력과 커버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네네. 대신 이제 파운데이션은 아침에 한 번 바르는 건 여러분 파운데이션 뭔지 아시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만큼 액체 짜갖고 그건 뭐 손으로 이렇게 다 펴바르든 아니면 붓으로 펴바르든 아니면 나이프 아시죠? 나이프요? 나이프. 그 나이프가 자르는 나이프 말고 이렇게 예. 바르는 나이프 있습니다. 나이프로 이렇게 아주 골고루 펴바르든 네. 어쨌든 잘 펴만 바르면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는 게 파운데이션인데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했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아침에 몇 시간을 3시간 동안 네.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커버력과 그 다음에 지속력이 좋은 쿠션 제품이 그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티르티르가 좀 그런 걸 만족시킬 만한 제품을 네. 출시를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현재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앞건 통해서 또 나중에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잘한다고 하시죠? 맞아요. 스패츌라 맞아요. 스패츌라. 스패츌라는 뭐예요? 네. 이게 그 방금 말씀드린 칼. 나이프. 네. 그러니까 나이프. 예. 경험자. 와, 파운데이션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두드리는 건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저희처럼 남자는 이렇게 비비크림도 바르고 나면 네. 원래 비비크림 바르면 이렇게 발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남자들은 비비크림 바르면 이렇게 바르죠.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됐다. 나가자. 톡. 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금액이 48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간 기준 사상 최대 화장품 수출 기록이 89억 달러인가 그래요. 89억 달러. 92억 달러인가 그래요. 92억 달러. 92억 달러. 근데 와. 지금 상반기에 48억 달러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 지금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 연간 100억 달러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그럼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K뷰티 화장품 수출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올해 말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와, K뷰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네. 다음 소식은 조금은 한 2달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국내 전기차 충전 업체들 중에 이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던 업체들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4개 업체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GS그룹의 이제 GS 차지비 그리고 SK 네트워크스에서 투자를 한 에버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2 기업이 있는데 표를 좀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2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금 현재 전기차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사업을 그리고 이제 보조금 사업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2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이제 검찰 쪽에서 만약에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요. 현재로서도 올해 보조금 사업은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경찰 쪽에서도 그 이 회사 명을 사실 좀 밝히기는 어려워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현재 이제 클리닉 릴렉스라고 하는 회사와 그린 EMG라고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올해는 보조금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앞서 받았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번에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쪽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경찰 첩보를 받았다고 해요.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첩보가 없이는 사실 수사 자체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부정수급을 했는지 이게 관련해서 4월달에 스타코프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인증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했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 건과 별개로 또 다른 첩보를 받아서 이번에 4개 업체를 그 적발을 해냈고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업체도 지금 현재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넘어가게 되면 총 6개 업체가 이제 부정수급 관련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약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먼 돈이라고 하는 돈들 있잖아요. 아휴. 그렇죠. 이제 참. 정부 네. 지원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업체들도 있고 이것만 노리고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도 맞아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눈먼 돈을 노리고 이제 특히나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노리고 부정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GS그룹과 SK네트워크스 그룹에서 투자를 하는 회사들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부정수급은 거의 작은 회사들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까지 이번에 연루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걸 지급을 할 때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마다 무턱대고 지금 정부의 돈을 넣을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산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많이 확인을 해보고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싶어서 제가 이 뉴스를 계속 지금 팔로우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첩보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러니까 통상 이런 첩보는 경쟁사에서. 경쟁사에서 많이들 하죠.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네가 일렀지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냥 보조금 부정수급한 것을 경쟁사에서 하는 게 뭐 이렇게 의도는 그렇지 네. 않지만 의도는 뭐 내가 더 돈 벌고 싶은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서로 이렇게 첩보하고 하면 근데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네. 옆에는 부정적으로 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정석대로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또 보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원 사업이지만 이제 통과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한 회사는 받았고 정석으로 했는데 못 받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이 일러야죠. 그렇습니다. 많이 일러줘야 돼. 첩보 많이 제공하고 그렇죠. 많이 일러줘야 우리가 정작 세금으로 낸 돈이 제대로 쓰이려면은 많이 일러줘야죠. 그렇죠.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오늘 그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네.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봤어요. 물론 이거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 이야기가 모두 다 나온 건 아닌데 사실 이번 실적 발표되기 전부터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취재원들이 있으니까 그 네. 취재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물어봤더니 사실 이번 분기는 애초에 좀 약간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제목에도 써놨지만 작년에 초호황에 대한 기고 효과가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년 주문이 너무 많았다. 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HD 인프라코어의 그 사업부에는 이제 건설 기계랑 그러니까 중장비죠. 뭐 포크레인도 있고 그 로더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중장비들이 있을 텐데 건설 기계와 엔진 사업 부문이 있거든요. 네. 일단 건설 기계만 먼저 보시죠.
작년에 워낙 그 건설기계 주문이 많았었습니다. 그 제가 작년에 취재할 때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작년에 그 미국의 인프라도 많이 교체를 하고 뭐 전선도 깔고 뭐 교체도 하고 노후된 도로도 보수하고 뭐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짓고 그 배터리 공장도 짓고 다양한 공사 현장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 당시에 그 이 중장비 특히 글로벌 중장비 기업들의 부품 수급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월하게 제품이 생산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그래도 수월하게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크레인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공사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 중장비의 주문이 엄청나게 많이 작년에 일어났었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기고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건설기계 매출액이 이번 2분기에 한 22% 빠지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그 워낙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그 매출을 좀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딜러사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장비의 경우에는 아빠 저 그 포크레인 하나 살래요. 야 저기 청담대교 아래에 포크라인 가게 있으니까 한번 가서 사봐.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딜러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통망을 네. 잡아야 되는 건데 그 딜러사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모션의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 비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매출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엔진 사업부가 있는데 네네. 엔진 사업부는 이제 그 산업용 그리고 방산용 엔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요즘에 우리가 발전용 엔진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전기 생산 많이 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도 많이 생산해야 되고 그 전기 생산을 위한 그 발전소들 계속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엔진 매출은 방산 엔진 매출뿐만 아니라 이런 전력 생산용 엔진 이런 것들 발전기용 엔진 이런 것들 덕분에 매출액은 7% 영업이익은 10% 증가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도 좋았고 근데 건설기계는 작년에 워낙 기고 효과가 높았던지라 올해는 다소 안 좋았고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다만 하반기에 우리가 앞두고 있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있겠죠. 그렇죠. 금리가 인하되면 사실 건설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워낙 우리나라도 PF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금리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 때문에 사업성도 안 나오는 거고 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 하반기에 북미를 비롯한 선진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고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또 리쇼어링은 거스를 수 없는 길이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이 된다면 결국은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건설 경기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뉴스는 오랜만에 좀 이름을 들어보는 쪽인데 어떤 네. 거냐면은 한경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경 글쎄요. 한경협. 그럼 혹시 전경련은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알죠. 네. 네. 전경련이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잖아요. 한 네. 7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전경련이 이름이 바뀐 게 한국경제인협회라고 해서 한경협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그 류진 회장이라고 네. 풍산그룹의 이제 류진 회장이 지금 거기 전경련이 아니죠. 한경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4대 그룹이 모두 이제 가입돼 있었거든요. 전경련에. 그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전경련이 이제 정경유착에 고리를 했다라고 해서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4대 그룹이 전부 다 탈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경협이 새로 생기고 나서 아무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한경협에 이제 회비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재가입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매년 한경협의 목표는 4대 그룹을 다시 재가입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올해 이제 드디어 현대차 그룹이 처음으로 이제 연회비 한 35억 원 정도 지금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내면서 7년 만에 납부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4대 그룹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SK그룹과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삼성까지 돌아오게 된다면 나머지 LG그룹과 SK그룹도 사실상 다시 재가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그러면서 35억 원이라는 회비가 많은 건가
낮은 건가 한번 그러게요. 싶어서 네. 예전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이게 회비라는 게 딱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추정치가 나오는 게 예전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약 한 300억 원 정도를 낸 것으로 지금 연간요? 네, 연간 300억 원 정도의 회비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약 한 200억 원, 그리고 이제 SK그룹과 LG그룹이 약 150억 원씩 지금 납부를 했던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5억 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는 사실은 많이 높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7년 만에 국정농단 이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끊어졌던 그 네. 연결고리를 다시 한 번 더 이으면서 과연 이제 한경협이 그러면 과거처럼 그런 전경 육착의 관계를 안 가지고 가고 네. 말 그대로 한국 경영자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협회 활동을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경련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이런 1세대 그런 이제 재벌 총수들 그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이끌어갈 때 쉽게 말하면 우리 모여서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곳인데 좀 안 좋게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한경협이 어쨌든 4대 그룹의 힘을 받게 되면은 조금 다시 예전 원래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걱정이 지금 약간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신 하나만 좀 전해드리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워낙 재밌는 뉴스라서 제가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간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온플법에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요한 맥락이 뭐냐면 멀티호밍 제한 금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멀티호밍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플랫폼인데 우리 플랫폼에서 그 장사를 하는 어떤 입점 업체가 네. 너 다른 플랫폼 가서는 그 물건 팔지 마. 만약에 거기 가서 그 물건 팔면 나 너한테 불이익 줄 거야. 내지는 다른 곳에 가서 우리 물건을 더 싸게 팔지 마. 이런 것들도 멀티호밍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 경쟁력을 갖고 네. 입점 업체들을 어떻게 보면은 착취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네. 이게 온플법의 굉장히 주요한 그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그 플랫폼들이 얼마나 멀티호밍을 못하게 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보시죠. 보여주십시오. 자, 네이버의 화면 보여주세요, PD님. 네이버의 멀티호밍률 92.9%, 92.2%. 쿠팡의 멀티호밍률 86.8%. 야, 멀티호밍 다 되는데? 하고 있네요. 네. 다 되는데? 오히려 앱마켓 멀티호밍 제한하고 있는 게 앱마켓 멀티호밍률 25.5%. 구글 앱마켓에서 입점하여 있는 이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있을 거고 게임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멀티호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온플법 항상 얘기할 때 이건 역차별된다. 네네. 이거 어차피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플랫폼들이 있습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은 거의 온플법으로 제한 못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 뭐 배달의 민족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곳들만 역차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이제 업계에서는 있었거든요. 네. 참 이 숫자를 보고 있노라면 진짜 멀티호밍 우리나라 플랫폼들은 되는데? 잘 되고 있네요. 오히려 구글이 멀티호밍 못 하는데 오히려 온플법 되면은 네이버랑 쿠팡은 온플법으로 잡을 수 있고 구글은 못 잡으면 어떡하지? 요런 고민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